분단 70년, 최근 김포 한강하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시대를 준비하려면 한강하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도 출범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무단투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 분단 70년 동안 막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립수역이 위치한 김포 한강하구인데요. 평화시대를 준비하려면 한강하구 뱃길과 그 옛날 명성이 높았던 포구 마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녘 땅을 마주보고 있는 마을. 김포 조각마을은 한강하구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명성은 그림 속에 묻혔습니다. 배들로 북적였던 포구는 사라졌고 대신 전쟁의 상흔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서 그냥 고기 잡고 그래서 아주 좋았대. 그냥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저 뚝에도 못 올라가요. 뚝에 올라가면 군인들이 쫓아오잖아. 남북 정세가 풀리지 않으면서 조강 뱃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강과 조강리 마을은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하구의 미래 가치를 조강과 그 주변에 남아있는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김포 시민이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함인데 사실 저는 이건 2차예요. 제가 1차로 삼은 것은 통일을 위해 한국인 모두가 반드시 깊이 알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포시에서는 조강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역을 통해 남측 뱃길을 먼저 복원하고 포구마을을 재건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쪽에 뱃길을 복원해가지고 옛날 고려 뱃길을 복원해서 그 여의도에서부터 저 해주까지도 뱃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게 되면 아마 뭐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한강하구 복원 사업이 유력한 사업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상당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면서 북적이던 포구마을 대신 접경 지역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 남북 평화 시대를 향한 바람은 철책 옆 작은 포구마을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도 출범했는데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한 운동본부도 구성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돼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인천 시민사회는 남과 북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분단 대결에 가장 희생이 큰 인천 시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협력,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공동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시민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인천 지역 기업은 모두 16곳. 당시 남북 노동자 수만도 6,500명에 달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모든 장비와 재산을 두고 왔다며 다시 한번 꼭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는 평화의 공간이면서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열려라! 돌려라! 힘내라!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단투기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해야 할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부천시는 이런 생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생활 폐기물 비율이 전체 폐기물의 15%를 초과할 경우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이 반입 기준 15%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천시가 생활 폐기물 수거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인천 학교 5곳에서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23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3명 가운데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검찰의 처분과 관계없이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징계 처리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첫 스쿨미투가 나온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강화군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새우젓을 넣은 파스타와 밴댕이 초밥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새우젓으로 맛을 낸 파스타와 쑥도우로 만든 새우버거. 여기에 약숙청 에이드를 더해 이색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장어를 얹은 영양떡. 쑥가루가 들어간 산채 비빔밥은 건강과 맛을 모두 잡았습니다. 사자발쑥하고 참쑥하고 3가지가 들어갔어요. 아이들 입맛에 맞춘 감자 젓갈 샌드위치도 별미입니다. 음식 맛을 본 심사위원들의 진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감자랑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는데 명란이 이렇게 알이 원래 이렇게 톡톡 터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화군 최고의 맛을 찾는 음식 경연대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대중성과 창의성이 돋보인 음식에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경연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 음식점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냄으로써 앞으로도 강화군의 외식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것입니다. 이날 참가한 12개 팀 가운데 대상은 밴댕이를 활용해 7가지 음식을 선보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허받은 약숙 소스를 더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았습니다. 그전에 회나 무침 구이는 기존에 있던 거고 밴댕이로 한번 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이랑 초밥을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음식을 군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알리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놓고 상인들과 인천시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향한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천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집니다. 앞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10일 인천시에서 조례 회의 결과 안 좋게만 나오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막강한 세력. 지하상가 상인들의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시장의 불통행정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태비 설상으로 상인들의 죽음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 불통행정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천시 의회는 오는 10일 지하도 상가 조례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임대차 보장 기간입니다. 인천시는 임대차 보장 5년을 약속하지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1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 의회는 임대차 보장 10년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더라도 제2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의 제2 요구는 시의 재량받기라는 입장입니다.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인천시와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원도심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도내 18곳이 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홀몸 어르신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들이 출동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던 전선들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한겨울 거센 한풍을 막아줄 방풍 비닐도 튼튼하게 다시 달았습니다. 안 들어온 거 들어오게 전등 같은 거나 이런 콘센트 같은 거 보고 해줬을 적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줄 때가 제일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행복마을 지킴이가 일일 교사가 됩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형 거미집을 통해 곤충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낙하산을 이용해 함께 놀면서 협동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탐색도 해보고 또 즐겨보고 또 이제 협동놀이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 등에 많은 도움이 돼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원도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마을 관리소. 환경 개선과 동네 순찰, 택배 보관, 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어울림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체와의 연계, 또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내 14개 시군에 18곳,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내년엔 43곳, 오는 2022년엔 110곳까지 확대해 주민 주도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 10년 과정을 기록한 단행본을 발행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단행본은 경기 혁신교육의 등장과 배경, 도전과 성장, 성과와 과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단행본에는 혁신교육운동이 혁신학교로 제도화되는 과정부터 민주적 학교 문화와 인사제도, 행정혁신, 교육의 공공성 확대 과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단행본 집필에는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외부기관 자문위원과 학부모, 교육정책 담당자 등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내 학교와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2019 경기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올해 경기도 내 학교 수는 4,675개 교로 지난해에 비해 17곳이 줄었으며 학생 수도 167만 3,101명으로 29,62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원 수는 12만 1,713명으로 지난해보다 1,331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전국 대비 경기도 학교 수는 22.5%, 학생 수는 27.3%, 교원 수는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산새마을금고가 지난 3일 금고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김장김치 3톤을 담갔는데요. 김치는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결핵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시 지부는 4일 인천시를 찾았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결핵 퇴치에 써달라며 인천시 명의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씨를 박남춘 시장에게 증정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해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죠. 인천시와 10개 군구도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자체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센터 안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했는데요. 분석실에서는 연간 농산물 1000여 건의 분석이 가능하고 잔류농약 320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 먹는물 검사기관인 수질검사실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12월 안에 먹는물 검사기관인 수질검사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포 고촌 정수장에 마련될 수질검사실에서는 먹는물 내 미생물이나 유무기물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양 서운산업단지의 악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비가 24시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악취와 지역 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농도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발생 원인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에는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시가 마이스 지원센터 건립 등을 담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초 송도 투모로우시티의 마이스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창립한 인천 관광 마이스 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평 깡시장 상인회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인회는 약 1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는데요. 담근 김치는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깡시장 상인회는 지난 2007년부터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천 2동의 진천 토종순대가 4일 사랑의 1일 음식 나누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업체는 이날 바자회에서 나온 수입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는데요. 진천 토종순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사랑의 바자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안전한 도시입니까? 추천할 만한 곳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천의 한 시민단체가 부천 시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천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천 시민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 이 조사는 올해로 3번째를 맞았는데요. 부천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조사를 진행한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직접 조사 연구한 정종원 가톨릭대 교수와 같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도시지표 조사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세요? 네,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시민들의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이런 거 연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노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도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시대 변화에 담아내지 못해서 그런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한번
지표로 해가지고 네. 측정해보고 미래를 준비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설문조사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천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 같은 조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국가에서는 이제 각 주무 부처별로 뭐 예를 들면 복지 패널이라든가 여성 패널 같은 경우는 큰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에는 상당한 인력과 조사비,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하고 있는 조사도 네. 그러한 조사비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부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특히 YMCA가 중심이 돼서 부천판 네.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부천을 바라보고 있고 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생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취지만 들어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인가요? 예, 저희가 설문조사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요. 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시민들의 상태를 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예. 2,000부 정도 배포를 해서 1,242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 예. 내용이고요. 그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네. 저희가 분석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카토릭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95% 내외 신뢰도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많이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건 10대도 72명, 20대도 160명. 그래서 연령적으로도 비교적 고르게 이렇게 네. 설문을 응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예, 시민들이 좀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도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표 조사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 3회째 이 지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3회째를 위해서 새로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예. 추세도 봐야 되고 예.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1회차, 2회차에 썼던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특히 1회차에는 저희가 국내외 조사라든지 해외 다양한 그 사회 조사 그 스터디를 해서 예. 그쪽에 지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 10여 차례 저희가 그 지표를 다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한 워크숍 그리고 우리 부처 YMCA가 참여한 회원들이 참여한 워크숍들이 총 한 10회 정도 돼서 그 지표를 다듬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을 네.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사회적 우울과 울분 등 이렇게 사회적 그 정신 건강 그리고 요새 공정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공정성 그리고 또 사회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또 월드밸류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 질문들을 가져와서 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구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다양한 항목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눈에 띄는 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항목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나 친환경 녹지 정책 뭐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추가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 문항을 구성할 때 시민들의 현재 삶을 어떻게 좀 반영할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부천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문제 여기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민감하고 실제 범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해서 문항이 추가가 됐고요. 예. 부천이 어쨌든 개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리고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보기 위해서
새로운 문항으로 좀 강조해서 삽입이 됐습니다. 네, 이 뭐 취지나 다양한 항목 이렇게 의미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부천시 좀 어떤 도시였나요? 네. 뭐 부천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공존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의미 있게 봤던 게 부천시를 어떤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이 문화도시다 하는 게 40% 조금 넘게 대답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부천시의 뭐 정책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답변이 서울 주변 거주도시라는 답변이었어요. 이게 39% 정도. 그게 문화도시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아직 부천시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 주변의 거주도시다 정도로 네. 느끼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문제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 부천의 미래도시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32% 정도로 제일 높게 나왔지만 네. 친환경 도시가 20%, 복지도시가 15%. 그런데 이 친환경 도시나 복지 도시에 대한 욕구는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도시라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부천은 친환경 도시, 복지 도시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문화도시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천 시민들이 부천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부천을 고향처럼 느끼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태어나서 고향처럼 느낀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처럼 느낀다는 답변이 65%나 됐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처럼 느낀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천 시민들은 부천에 대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애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열악성 이런 데 대한 인식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예, 이게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조사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의 인식이나 체감도는 과연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좀 앞선 두 차례 설문조사보다 발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이제 체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할까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조사지가 좀 두껍고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참여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죠. 이렇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그 대한 고민들을 다 살면서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함께 모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 형성, 그리고 담론 형성의 과정들이 큰 변화와 체감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부천 시민들이 이제 그 3회째 이렇게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이번엔 또 토론회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런 부천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뭔가 공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천이란 곳이 있구나 라는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3회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 또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부분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학계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요. 학자로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그래도 좀 보이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고 싶으세요? 네, 우리 앞서 김기현 총장님께서 도시 이미지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는 생활 환경이 좀 쾌적하고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강한 그런 부천 공동체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천시의 다양한 그 토목 건설 정책들이 부천 지역 전반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생활 여건의 그런 저하, 특히 그 1회차, 2회차에서는 대기 오염에 대한 그 우려가 한 5점 만점에 2점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높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4점대로 이렇게 아주 뭐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다양한 이제 녹지를 훼손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
건설들이 예. 좀 우려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네네. 이 조사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천이 네. 하나의 모토로서 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도 네. 본인이 과연 부천시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냐, 그런 문화 정책에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즉, 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즉, 국세, 지방세 문제라든지 네. 지방자치의 그런 자율성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이런 성과를 내는 그러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 네.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이런 토목, 건축 이런 데 성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겠습니다. 네. 좀 학계에서 좀 이번 설문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쪽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번 지표를 봤을 때 이 부천 시민들의 관점에서 부천시의 강점과 약점도 보였을 텐데 각각 좀 어떻게 구분이 되셨나요? 네. 사실 이 조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 그래서 140페이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YMC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네. 시청자께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은 부천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문화도시란 장점도 인식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행복도도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한 부분은 3회차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시민들의 욕구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환경과 개발에서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올랐어요. 예.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됐고 부천의 인구密도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의 인구密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조사 외에는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密도가 증가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54%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러면 미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는데 지금 이제 부천이 87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0만 이하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부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인구密도는 적절히 관리돼야 되고 녹지나 친환경 정책은 강화돼야 된다. 예. 이런 욕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또 이 지표 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점이 이게 부천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좀 드러나 있어요. 좀 어땠나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이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3회차 모두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네. 이번 근본 조사에서는 진보가 40, 중도가 40, 보수가 네. 20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진보가 다소 늘고 네. 보수가 좀 줄어든 형상인데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네. 국정농단 이런 사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보수나 중도에 있던 분들이 진보로 좀 이렇게 옮겨간 경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20대 총선 즉 이제 대통령 탄핵 전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네. 진보 정당으로 민주당, 정의당 합쳐서 35% 내외가 나왔고요. 예. 중도 정당으로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한 29% 내외,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29% 내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진보 쪽에서는 한 5% 상승을 했고 중도도 한 10% 이상 네. 상승을 했고, 근데 보수 정당으로 있는 새누리당에 있었던 지지율이 한 10% 이상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국정의 변환이라든지 사회에 네. 대한 인식의 변환 자체가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지난번 토론회에 함께 이제 가서 지켜봤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도 봤단 말이죠. 근데 부천시나 부천시 의회에 대한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부천 시민들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을 해요. 상당히 낮죠. 안타깝게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평가로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네. 100점 만점에 기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값이
부천시장은 시정을 잘하고 있냐에 대해서 49.3점. 네. 시의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데 44점 이 정도 점수였었고요. 그런데 시의회는 저희가 세 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점수였는데 시장께서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장덕천 시장께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각종 개발 사업이 나타난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42%,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시민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시민들이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반대 의견이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부천 시민들의 뭐 정치 성향이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까지 지금 짚어봤는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향후 이제 이런 조사들이 사실 부천 시민의 가장 생생한 그런 목소리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부천시가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천시가 조금 더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3차례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게 과거 네. 조사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부천시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녹지율이 지금보다는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발 피로도랄까? 네.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욕구를 반영해서 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도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부천시가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예. 도시의 특성과 주민의 특성이 발현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도시 정책은 전반적인 도시의 그 비전을 가지고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천 시민들이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를 네. 사실은 우리 그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어떻게 보면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지방자치에 담당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 선거라는 그러한 것에 좀 천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러한 한계들을 좀 뛰어넘어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북쪽에서 또 한 번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목요일 아침 우리 지역은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11도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역시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겠습니다. 겨울용 패딩 꺼내 입으셔야겠고요. 목도리와 장갑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앞으로 추워질 일만 남아서 참 걱정입니다. 특히 금요일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